책이 불편한 당신에게 읽어드리는 오늘의 책은 하버드 부자 수업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대부분 부유한 삶을 누립니다. 이는 하버드에서 그들에게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하는지를 전수하고 재테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했기 때문입니다. 금융 전문가인 조지 소로스의 명언처럼 재테크는 간단한 기술이 아닌 일종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출신 명사들이 많은 재테크 지식을 종합하고 현실 사례에 대한 분석을 결합해서 사람들이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돈을 알아야 돈을 지킬 수 있다. 사람들은 돈을 모읍니다. 열심히 일하고 고생스러움도 감당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러나 모은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은 알지 못한다. 액수가 크면 클수록 돈을 소비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이를 굳건하게 지키려고만 한다. 반면 돈이 있어야 투자나 자산 관리를 논할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자산 관리나 투자는 돈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믿는다. 당장 돈이 없으니 자산 관리를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에 대한 늑장 심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머니 플랜을 늦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산 관리나 투자는 돈 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소수의 돈 있는 사람과 중산층, 중하층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든 고정 재산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든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하버드 자산관리 전문가는 인생의 단계에 맞게 그에 맞는 자산관리 방식이 있다고 한다. 그 방식에 맞춰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젊었을 때 돈을 물쓰듯 쓰다가 나이 들어서 한탄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신이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더라도 자산관리를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어느 날 록펠러가 뉴욕의 한 호텔에 와서 호텔 매니저에게 물었다. 여기에서 가장 저렴한 방은 하룻밤에 얼마죠? 저 혼자 묵을 거라 작은 방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자 호텔 매니저가 왜 그렇게 초라한 방에 묵으려고 하시죠? 선생님 아드님은 저희 호텔에 오시면 항상 제일 비싼 방에 묵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일 싼 방을 찾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록펠러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부자고 제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한 푼 한 푼을 아껴서 그 돈을 결정적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자산 관리의 기본이다. 그런데 돈을 아껴야 한다면 대체 언제까지 아껴야 하는 걸까? 돈을 버는 목적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를 충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평생 돈을 아낀다면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하지만 부호들의 생각은 다르다. 록펠러의 말처럼 방대한 재산을 가진 대부호도 돈을 아낀다. 단 10센트라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버드 출신의 학자가 돈을 아끼는 비결을 발견했다. 집에서 쓰는 일상용품 중에 쓸모없는 것은 절대 사지 않고 쓸모있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실 이 비결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이었다. 다만 사람들이 이를 너무 하찮게 여겼을 뿐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물이나 전기를 아끼는 것을 생활 습관으로 길들이라고 한다. 또한 명품보다는 편하고 잘 맞는 옷이나 물건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먹는 건 역시 외식하는 횟수를 줄이고 식재료를 구입해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것을 권했다. 돈은 한 푼 한 푼씩 모여야 쌓이는 것이다. 삶도 사소한 것이 하나씩 쌓여 완성된다. 꼼꼼하게 계산하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산관리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학적인 자산관리 습관도 바로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키워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 신용카드가 당신의 목을 조를 수 있다.
신용카드는 소비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건이 되었다. 우리의 지갑 속에는 신용카드가 있고 물건을 구입할 때 가볍게 긁기만 하면 무엇이든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카드 푸어들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카드 푸어는 말 그대로 카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신용카드의 노예가 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몇 년 동안 은행은 끊임없이 신용카드 발급 문턱을 낮추었다. 신분증 사본과 신청서 한 장이면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를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유용한 관리법을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한다. 첫째, 소지하는 카드 개수를 줄여라. 불필요한 카드를 줄여야 무분별한 소비의 기회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자산 관리, 가계부 쓰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소비를 한 장의 신용카드에 집중하면 지출을 집중 관리할 수 있고 지출 상황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신용카드 소비를 줄이면 연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카드를 한 번 덜 긁으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늘어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카드 영수증을 수시로 대조하라. 신용카드로 결제한 그달의 영수증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가계부와 대조할 때 근거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얼마만큼의 빚을 졌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만약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현금 인출기처럼 생각했다가는 부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명세서를 통해 소비 형태를 분석하라. 매월 날아오는 명세서는 반드시 남겨두어서 정리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소비 내역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비 형태를 분석하고 낭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카드값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당신에게 소비 절제가 기필코 필요하다. 적당한 빚은 당신을 뛰게 한다.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 장어를 잡았다. 그런데 어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면 장어가 거의 다 죽어 있었다. 하지만 한 어부의 장어는 항상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그래서 그가 잡은 물고기들은 팔리는 가격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몇 배나 높았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 이후 그가 위중한 병에 걸려 더 이상 바다에 나갈 수 없게 되자 그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아들에게 알려주었다. 비밀은 장어를 보관하는 선실에 메기를 몇 마리 풀어두는 것이다. 장어와 메기는 천성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메기의 공격에 맞서려면 장어 역시 전력을 다해 반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전투 상황 속에서 장어는 살고자 하는 본능이 분출되었고 그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바로 자연 생태계의 신비다. 장어는 천적을 만나면서 경계심이 배로 늘어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일었다. 운송 과정 중에 메기의 위협과 침입에 전력으로 대항하면서 생명력이 강해져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졌던 것이다. 그 부자가 잡은 장어는 생존에 대한 압박을 느껴 대항하는 힘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다른 어부들의 장어는 생존에 대한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본능을 잃고 죽어갔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압박의 효과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무런 압박도 없는 사람은 죽을 만큼 애쓰지 않기 때문에 큰일을 이룰 수가 없다. 자산 관리 역시 같은 원리다. 어떤 사람에게 적당한 부채가 없다면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숨을 쉬기도 버거운 만큼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 것이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일정한 부채를 지되 너무 과중한 부채를 지지 않아야 한다. 저축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일단 자리에 앉아 목표액을 적어보자. 그리고 자신이 왜 돈을 모으는지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돈을 모으는 목적이 집을 큰 집으로 바꾸거나 외제차를 사려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위해 쓰는 것, 혹은 공부나 투자를 위해 쓰려는 것인가, 그 무엇이든 자신의 목표를 적은 뒤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두어 항상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떠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목표는 돈을 모으는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다. 작은 목표부터 실행하며 목표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삼으면 좋다.
정해진 날짜에 당신의 월급 통장에서 $100, $200 혹은 $500 액수가 줄어드는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2, 3개월이 지나면 매달 월급에서 떼는 금액을 늘려가면 된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금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본다면 꽤나 감동적이지 않을까? 남들이 다 한다면 당신은 하지 마라. 한 석유 거부가 천국의 회의실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미 동종업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가 앉을 자리는 없었다. 그는 꾀를 내 지옥에서 석유가 발견됐다 라고 외쳤다. 그 소리에 천국에 있던 석유 거부들은 모두 지옥으로 달려갔다. 비로소 천국에는 그 혼자만 남게 되었다. 이때 그는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가는 것을 보니 지옥에서 정말 석유가 발견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마음이 급해진 그 역시 다급히 지옥으로 달려갔다. 이 같은 현상을 양무리 효과라고 부른다. 어떤 양떼 앞에 나무 울타리가 놓여 있다고 하자 첫 번째 양이 이를 뛰어넘어가면 두 번째, 세 번째 양도 울타리를 뛰어넘는다. 얼마 뒤 울타리를 치워도 양들은 여전히 울타리가 있던 곳에 도달하면 양이 앞의 양들처럼 공중을 뛰어넘는다. 길을 막았던 울타리가 이미 사라졌는데도 말이다. 이것이 바로 양무리 효과이자 군중심리이다. 모든 사람이 이성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양무리 효과, 베블린 효과, 전시 효과의 영향으로 소비에서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참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소비하기 이전에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의 경제 상황과 자산관리 계획이다. 하버드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모든 경제 행위는 이성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이성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생활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서로 다른 소비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전시효과는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비관을 모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활 방식과 실제로 처한 상황에 부합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이를 위한 경제적 부담은 부모 몫이다. 부모가 버는 돈의 대부분이 아이 교육비에 들어간다는 하소연이 늘고 있다. 교육비가 끊임없이 높아지면서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은 가정 자산 관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중국 도시 거주자의 평균 수입이 연평균 9.2% 상승한 데 반해 교육비 지출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은 20%에 다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교육의 지출이 가정 총수입의 3분의 1에 근접한 것이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가 돈 쓰는 것을 단순히 막지 않는다. 대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가르친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는 첫 선생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에게 주는 용돈은 소비를 배우는 학비라고 말한다. 자신의 용돈이라고 해서 아이가 돈을 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필요한 돈을 어떻게 줘야 합리적일까? 아이가 나이가 어릴수록 간격이 짧아야 한다. 나이가 어릴수록 계획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용돈을 주는 간격이 짧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10살 이상의 아이들은 2주 혹은 한 달에 한 번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용돈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아이가 나이가 어릴수록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부모는 매우 진지하게 용돈에 대해 아이와 상의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용돈이 가정생활 속의 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용돈을 부모의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는 금액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해서 무한정 줄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한다. 용돈의 유무, 금액은 부모와 아이의 사랑과는 무관하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의 크기에 따라 용돈도 변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부모는 아이가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를 설득하여 용돈의 일부를 저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저축한 돈이 늘어날수록 아이가 세운 목표와 가까워지고 저축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